이란이 휴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산 방공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텨보려 했던 이란. 하지만 한국의 생산력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중동 전체가 한국산 방공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힘이 다 떨어진 이란은 결국 휴전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란이 휴전 선언을 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사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저장 시설 3곳이 동시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액만 추산 2조 원. CNN은 긴급 속보를 띄웠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개장과 동시에 18%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부다비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조기 경보 레이더가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 떠드는 패트리어트 팩3 MSE-4대도 실전 배치 상태였죠. 수조 원어치 방공망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2천만 원짜리 합판 드론대에 뚫린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타리크 알 만수리, UAE 최고 군사위원회 전략국장입니다. 영국 샌더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3년간 이 나라의 안보를 설계해 온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지하 벙커에서 직속 부관에 피를 두 손에 묻힌 채 서 있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하늘이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제가 택한 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현지 시각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 벙커에서 야간 당직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벙커 전체가 울렸어요.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어요. 수백 개의 프로펠러가 동시에 돌아가는 둔탁한 웅웅거림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관제장교 사이드 알카아비 대위가 레이더 스크린 앞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국장님, S-400에 경보 신호가 없습니다. 저는 사이드의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보가 없다니요. 밖에서 저 소리가 나는데 경보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스크린으로 달려갔어요. 파란 화면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적기 없음. 1조 원짜리 러시아 레이더가 보여주는 답이 그거였어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 안전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이드가 광학 카메라를 수동으로 돌렸어요. 화면에 잡힌 것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빽빽하게 메우고 기어오는 검은 점들이었습니다. 샤헤드 136 자폭 드론. 이란이 후티 반군에 넘긴 2천만 원짜리 합판 비행체가 지상 100m 아래를 바퀴벌레처럼 기어오고 있었어요. 동시에 고도 40km 상공에서는 파테-110 탄도미사일이 마하5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위아래를 동시에 찌르는 혼합포화 공격. 현대전에서 가장 악랄한 전술이죠. S-400이 왜 먹통이 됐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란의 전파 교란이었어요. 그것도 첨단 기술이 아니라 구식 재밍이었습니다. 1조 원짜리 최신 레이더가 적의 초보적인 방에 전파 한 방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제 서명으로 도입을 밀어붙였던 장비였어요. 제가 직접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성능 시험을 참관하고 대통령 각하 앞에서 자신 있게 보고했던 바로 그 레이더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어요. 패트리어트로 전환합니다. 사헤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후의 카드였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패트리어트 팩3 MSE. 한 발에 60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솟구쳤습니다. 벙커 모니터에 흰 연기줄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첫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터졌어요. 섬광이 터질 때마다 벙커 안에서 짧은 환호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호할 수 없었어요. 계산이 끝났거든요. 60억 원짜리로 2천만 원짜리를 쏘고 있었습니다. 300대 1의 가격 비율. 밖에서 기어오는 드론은 수십 기였고 패트리어트 재고는 한정돼 있었어요. 이건 요격이 아니라 파산이었습니다. 3분이었습니다. 정확히 3분. 재고 소진. 반복합니다. 패트리어트 전탄 소진. 사헤드의 비명이 벙커를 찢었어요. 발사대가 텅 비어버린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의 방패가 3분 만에 바닥났습니다. 남은 드론대가 텅 빈 영공을 유유히 가로질렀어요.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자폭 드론이 루아이스 정유단지 3번 저장 탱크에 꽂혔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을 갈랐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벙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전이 나갔습니다. 비상 조명만 시뻘겋게 남았어요. 그때 자이드가 뛰쳐나갔습니다. 제 직속 부관이었어요. 28살, 군 경력 5년 차의 청년 장교였습니다. 자이드가 뭘 하려는지 바로 알았어요. 옥상에 수동 대공포가 한정 남아 있었거든요. 자이드 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이드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3칸씩 뛰어올랐습니다. 저도 뒤따라 뛰었어요. 옥상에 올라서는 순간 귀가 찢어졌습니다. 정유단지 방향에서 불기둥이 4개째 솟구치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항공유 타는 냄새가 폐를 찔렀어요. 자이드가 대공포 손잡이를 움켜쥐려는 순간 벙커 상부를 향해 돌진하는 드론 한 기가 보였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을 가르는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자이드가 저를 밀쳤어요. 등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굉음이 터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자이드가 제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따뜻했어요. 자이드의 등에서 쏟아지는 피가 제 전투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자이드를 뒤집어 안았어요. 파편이 등과 옆구리를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자이드의 입에서 핏방울이 터졌어요. 눈동자의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국장님. 자이드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귀를 갖다 댔습니다. 왜 우리의 비싼 하늘은 정작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러시아 레이더를 깔았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제가 직접 골랐고 제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카탈로그 속 숫자들이 오늘 밤 자이드 한 명 지켜주지 못했어요. 자이드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28살이었어요. 저는 자이드를 아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유단지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자이드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어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이드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목의 브라이틀링 시계 유리판 위로 핏방울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닦았어요. 닦이지 않았습니다. 벙커로 내려왔을 때 사헤드가 피해 보고를 올리고 있었어요. 정유시설 3곳 전소, 민간인 사상자 17명, 군 인명피해 3명, 자이드 이름이 3번째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헤드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벙커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자이드의 피가 마르면서 손가락 사이가 끈적거렸습니다. 정유시설 화재 진압 보고가 무전으로 쏟아지고 사헤드가 피해 복구 절차를 외치고 참모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저는 그 소음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간 무기들이 싸구려 합한 드론 앞에서 3분을 버티지 못했다는 것. 이름값이 아니라 실전 성능이 전부라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자이드가 제 목숨 대신 치렀다는 것. 항공유 타는 냄새가 환기구를 타고 벙커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자이드의 피 냄새와 뒤섞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하늘을 남의 손에 맡긴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제가 똑똑히 기억해야 하니까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단지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붉은 아침 하늘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저는 피 묻은 전투복을 갈아입지 않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갈 곳이 있었어요. 팰리스 호텔. 미국 레이시온의 중동 총괄 부사장 리처드 벤스가 묵고 있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부하의 피가 마르지도 않은 이 손으로 그자의 면상을 직접 마주해야만 했어요. 팰리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자이드의 피 냄새가 아직 전투복 깃에 배어 있었는데 이 호텔은 꽃과 향료와 에어컨 바람으로 가득했어요. 별세계였습니다. 불과 30분 거리에서 정유시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로비 직원이 제 행색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피 묻은 전투복에 먼지투성이 군화를 신은 군 장성이 새벽 6시에 특급 호텔을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스위트룸. 리처드 벤스의 방이었어요. 레이시온 중동 총괄 부사장. 미국 방산업계에서 그 이름 3글자면 중동의 어떤 국방장관이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이름 앞에서 미소를 짓고 악수를 하고 와인잔을 기울였어요.
23년간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와인잔 대신 부하의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코드를 알고 있었어요. 이 호텔의 VIP층은 UAE 군사위원회 직할관리구역이었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가 퍼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닥에 인조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톰 포드 향수 냄새가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실크 잠옷 차림의 리처드가 퍼터를 부드럽게 흔들며 골프공을 컵 안에 밀어넣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루아이스 방향의 검은 연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연기 밑에서 자이드가 죽었어요. 소방관들이 아직도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퍼팅을 하고 있었어요. 오, 타리크.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리처드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퍼터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골프공이 또르르 굴러가 컵 안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겠지.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리처드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전투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피 자국을 봤을 겁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역겨웠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안 됐더군. 안 됐다. 안 됐다고요. 자이드가 죽었고 정유시설 3곳이 전소했고 민간인 17명이 다쳤는데 이 인간의 감시양이 고작 안 됐다였습니다. 리처드가 퍼터를 소파 옆에 기대 놓더니 룸서비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여유로웠습니다. 이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절박할수록 저 인간의 장사가 잘 되니까요. 내일 밤에도 같은 공격이 올 수 있어. 패트리어트 재고가 전부 소진됐다는 건 리처드 당신도 알 텐데. 긴급 보충이 가능한 거야? 아닌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를 저는 23년간 봐왔어요. 돈 냄새를 맡았을 때 짓는 미소였습니다. 물론 가능하지. 사실 어젯밤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게 있어. 리처드가 소파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긴급 인도 조건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전시 리스크 할증. 평소 단가의 2배, 60억 원짜리 미사일이 120억 원으로 뛰어 있었습니다. 조국의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이 순간을 핑계로 가격을 2배 올려 처먹겠다는 거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조항에서 눈이 멈췄어요. 향후 10년간 UAE 독자 방공망 입찰 전면 금지. 이유씨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최종 사용자 증명서라는 고상한 이름 뒤에 숨어있는 안보 노예 계약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산 무기를 어디에 배치할지, 언제 켤지, 누구를 쏠지 전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다른 나라 무기를 기웃거리지도 말라는 겁니까? 10년간요.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영국 제인스 디펜스 특파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가 동맹국의 방어 수단이 아닌 경제적 독점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분석이 자막과 함께 흘렀어요. 리처드가 TV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뉴스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저 뉴스가 맞든 틀리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저 인간은 알고 있으니까요. 서명은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해, 타리크. 물량이 한정돼 있거든. 리처드가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몽블랑이었습니다. 펜 하나가 자이드 월급석 달치였어요. 저는 그 펜을 내려다봤습니다. 서명하면 내일 밤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향후 10년간 이 나라의 하늘은 완전히 미국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서류를 테이블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리처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즉석에서 서명할 거라고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당연하겠죠. 23년간 저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미국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하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손에 와인이 아니라 자이드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생각 좀 해보겠다. 리처드의 미소가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지하 2층 구석, 검은 세단 한 대가 시동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앉아있는 사내가 보였어요.
빅토르 페트로프,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사 로소보론엑스포르트의 중동 지부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안을 찾아야 했어요. 리처드의 목줄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는 늘 미국의 라이벌을 자처해왔죠. S400의 결함은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다면 들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페트로프가 보드카 냄새를 풍기며 악수를 내밀었어요. 새벽부터 마신 건지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를 꺼내 들며 거창하게 입을 열었어요. 타리크 국장, 어젯밤 일은 유감이다. 하지만 S400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운용 프로토콜에 미숙함이 있었던 거야. 우리 최신 S500 시스템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운용 미숙이라고요. 1조 원을 주고 산 레이더가 적의 구식 재밍 한 방에 먹통이 됐는데 그게 우리 탓이라는 겁니까? 참았습니다.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페트로프가 태블릿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S500 브리핑 자료가 로딩되기 시작했어요. 진행 바가 절반쯤 찼을 때 화면이 멈췄습니다. 페트로프가 화면을 톡톡 두드렸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화면이 까매졌습니다. 저절로 꺼져버린 겁니다. 페트로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태블릿을 흔들고 뒷면을 탁탁 치고 전원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30초가 지나서야 겨우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그런데 아까 띄워놨던 브리핑 파일이 날아가 있었습니다. 페트로프가 헛기침을 하며 파일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브리핑용 태블릿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첨단 방공 레이더를 만든다고요. 어젯밤 이란의 재밍에 뚫린 게 운용 미숙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라는 걸 페트로프 본인이 지금 이 태블릿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었겠지만요. 가까스로 브리핑 화면을 띄운 페트로프가 S500의 성능 재원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화려했어요. 탐지 거리 600km, 동시 교전 표적 10개, 요격 고도 최대 200km.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S400이 이란 재밍에 뚫린 원인 분석 보고서를 가져왔느냐고요. 페트로프의 입이 닫혔어요.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본국에서 별도로 조사 중이다.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이요. 내일 밤에도 드론이 날아올 수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새 시스템을 사라는 겁니까? 고장 원인도 모른 채 더 비싼 후속 모델을 밀어붙이는 장사꾼의 전형이었어요. 페트로프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하려다 또 화면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재부팅이 시작됐어요. 러시아어로 된 로딩 화면이 느릿느릿 돌아갔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주차장 콘크리트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리처드였어요. 러시아 친구를 만나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 선택지는 하나뿐이야, 타리크.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리처드는 제가 페트로프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 지하 주차장까지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놀랍지도 않았어요. 23년간 이 판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방패를 파는 게 아니라 목줄을 파는 거였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 목줄의 대안인 척하면서 더 허접한 목줄을 파는 거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자이드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벙커에서 자이드의 입가를 닦아줬던 것이었습니다. 핏자국이 갈색으로 마르고 있었어요. 이 손수건을 들고 리처드의 스위트룸으로 올라가서 서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밤을 넘기려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하늘을 지킬 수도 다른 방패를 찾을 수도 없는 노예 계약. 자이드가 목숨으로 보여준 교훈을 고작 2배짜리 청구서와 맞바꾸는 짓이었어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어요. 2달 전에 받아놓고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가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진우,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연합 중동 수출 TF장.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공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장악한 이 시장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목줄을 팔고 러시아는 고장난 장난감을 팔고 있었어요. 이 두 길 말고 세 번째 길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없으면 내일 밤 또 누군가가 자이드처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서울은 이 시각 낮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상대방이 받았어요. 단단하고 절제된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 램프 너머로 아부다비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정유단지 방향의 하늘이 아직도 검었어요. 검은 연기가 이 도시의 자존심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청구서와 러시아의 고장난 태블릿 사이에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 번째 길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타리크 알 만수리입니다. UAE 최고 군사위원회 전략국장이에요. 박 본부장, 지금 당장 아부다비로 올 수 있겠습니까? 왕궁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에어컨이 16도로 맞춰져 있었는데도 등줄기에 땀이 흘렀어요. 긴 호두나무 테이블 양쪽으로 군 수뇌부와 강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잔만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앉아 계셨어요. 하얀 칸두라 차림의 전통 묵주 미스바하를 오른손으로 천천히 굴리고 계셨습니다. 딸깍, 딸깍, 구슬이 맞부딪히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어요. 23년간 이분을 모셔왔지만 미스바하 소리가 이렇게 느린 날은 누군가의 목이 날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보고하라, 대통령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피해 현황부터 시작했어요. 루아이스 정유단지 3개 시설 전소, 추정 피해액 2조 원, 민간인 사상자 17명, 군인 3명 전사. 자이드의 이름을 읽을 때 목소리가 한 번 갈라졌습니다.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만수르 알 다에리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합동참모본부 방공사령관. 미국 무기에 대한 맹신으로 똘똘 뭉친 수구, 친미파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수르 장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꽉 채웠어요. 대통령 각하, 패트리어트 재고 소지는 긴급 추가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이시온 측에서 이미 긴급 인도 조건을 제시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당장 서명해야 합니다. 영공이 빈 채로 하루를 더 넘기면 이란이 어떤 신호로 읽겠습니까?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만수르 장군은 늘 이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었어요. 베두인 유목민 출신이라는 콤플렉스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거든요. 미제 최첨단 무기가 아니면 서방이 우리를 야만인 취급할 거라는 강박. 그게 만수르 장군을 20년째 미국의 카탈로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2배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만수르 장군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라고? 리처드가 내민 계약서를 봤습니다. 전시 리스크 할증이라는 명목으로 단가가 2배예요. 발당 120억 원. 거기에 향후 10년간 독자 방공망 입찰 전면 금지 조항까지 붙어 있어요. 만수르 장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슬렀어요. 2배면 2배지. 영공이 비어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오늘 밤 또 공습이 오면 뭘로 막을 겁니까? 타리크. 그때 테이블 반대편에서 압둘라 알마리 장군이 끼어들었어요. 국방부 재무 및 획득 총괄장관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국방이 아니라 장부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안경을 치켜 올리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만수르 장군,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2배 단가의 10년 독점 계약이면 총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무바달라 펀드에서 그만한 금액을 국방비로 돌리면 인프라 투자 3개년 계획이 통째로 날아가요. 압둘라 장관의 결론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방어를 축소하고 외교 채널로 이란과 협상하는 게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방어를 포기하자고요. 정유시설이 불타고 군인이 죽었는데 돈이 아까우니 항복하자는 겁니까? 만수르 장군이 자존심 때문에 미국에 매달리는 거라면 압둘라 장관은 장부 때문에 조국의 하늘을 내다 파는 거였어요. 둘 다 답이 아니었습니다. 미스바하 소리가 멈췄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어요. 다른 길이 있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바인더 한 권을 꺼냈어요. 아무런 로고도 없는 두꺼운 검정색 바인더였습니다. 레이시온 서류처럼 금박이 박혀있지도 러시아 제안서처럼 화려한 그래픽이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투박했습니다.
그걸 테이블 중앙에 내리꽂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옵션 3점 대한민국입니다. 만수르 장군의 눈이 커졌어요. 압둘라 장관이 안경 너머로 바인더를 내려다봤습니다. 테이블 주위에서 웅성거림이 흘렀어요. 한국이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국장, 농담하는 겁니까? 만수르 장군이 바인더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천궁2, 그건 알고 있어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장군의 손가락이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어요. 비오 복합 30mm 쌍열 자주대공포였습니다. 미사일 시대의 대공포라고, 그것도 30mm짜리. 내 조국의 하늘을 이런 고철로 지키자는 겁니까? 만수르 장군이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어요. 페이지가 펄럭였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굴욕감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못 막은 하늘을 한국 대공포로 막겠다니, 장군으로서는 자존심이 갈갈이 찢어지는 느낌이었겠죠?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틀 전에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공습에서 살아남은 루아이스 레이더 기지 대원의 육성이었어요. 폭발음과 경보음 사이로 끊어지는 비명 같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메웠습니다. 응답하라. 본부, S400 다운됐다. 패트리어트 탄 떨어졌다. 제발 쏠 수 있는 무기를 주십시오. 아무거나요. 우리한테 뭐라도 쥐어주십시오. 만수르 장군의 입이 닫혔어요. 압둘라 장관의 계산기가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죽은 듯 고요했어요. 녹음 속에서 병사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15초, 20초, 아무도 녹음을 끄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지 않은 채 바인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만수르 장군, 대공포가 고철이라고 했습니까? 어젯밤 저 병사들은 그 고철이라도 있었으면 살 수 있었어요. 6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가 3분 만에 바닥나는 동안 2천만 원짜리 드론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발당 120억 원짜리 미사일이 아니라 저놈의 합한 드론대를 갈아 마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패예요. 바인더의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 박진우 본부장이 보내온 확약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3개월 내 현장 전력화. 미국이 이연 납기를 들이미는 동안 한국은 3개월 안에 실전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보증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번째, 핵심 기술 100% 이전. 소스코드, 레이더 주파수, 유지보수 매뉴얼 전부를 넘기겠다는 겁니다. 목줄 없이요. 만수르 장군이 코웃음을 치려다 멈칫했어요.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걸린 겁니다. 미국은 절대 내놓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패트리어트를 사면서도 소스코드는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고장나면 미국 기술자가 올 때까지 멍하니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바인더에서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 표였어요. 그걸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만수르 장군 쪽으로요. 표가 장군 앞에서 멈췄어요. 패트리어트 팩3 MSE, 발당 60억 원. 천궁2, 발당 15억 원. 4배 차이였습니다. 같은 탄도탄을 요격하는데 4배의 돈을 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리처드의 할증 가격으로 치면 발당 120억 원이니까 8배였습니다. 만수르 장군은 그 표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둘라 장관은 달랐어요. 안경을 치켜 올리는 속도가 확 빨라졌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표를 집어들었어요. 눈알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읽고 있었어요. 이 인간은 숫자 앞에서만 눈이 빛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잠깐, 이 단가가 사실입니까? 타리크? 한국 측 공식 견적서입니다. 실전 배치 포함 단가예요. 압둘라 장관이 표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뭔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장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방금까지 방어를 포기하자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르 장군, 이 숫자가 정확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의 위약금을 전액 물어주고 한국으로 갈아타도 국방 예산이 남아요. 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 예산 대비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수르 장군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압둘라 장관을 봤어요. 압둘라, 당신 아까 방어를 포기하자고 했잖습니까? 포기하자고 한 게 아니라 미국 가격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 가격이면 감당이 돼요.
감당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진작 이 옵션을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흔들렸어요. 아까까지 장부 타령을 하던 냉혈한 관료가 숫자 하나에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만수르 장군의 입이 벌어졌어요. 둘도 없는 아군이라고 믿었던 숫자파가 갑자기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장군이 고개를 돌려 대통령을 봤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표정 없이 미스바흐를 다시 굴리고 있었어요. 딸깍, 딸깍, 딸깍. 성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말이 총 3마디째였습니다. 보고하라. 그리고 지금 이 질문. 카탈로그 재원으로는 패트리어트와 대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우위입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각하,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가 종이 위에서 뛰어나다는 건 알겠지만 제가 카탈로그만 보고 1조 원짜리 러시아 레이더를 밀어붙인 결과가 어젯밤이었거든요. 카탈로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실탄만이 진실을 말해요. 대통령이 미스바흐를 멈췄어요. 구슬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고요했어요. 대통령의 시선이 제 오른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이드의 피가 손톱 밑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오늘 아침 3번을 씻었는데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봤어요. 미스바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깍도 아닌 묵직한 소리였어요. 사막에서 쏴봐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 몰래 사막 한가운데서 실탄으로 직접 증명해보라는 지시였어요. 만수르 장군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이미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끝이었어요. 저는 바인더를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박진우 본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어요. 박 본부장, 시연이 승인됐습니다. 장소는 사막 실탄 사격장이에요. 기한은 최대한 빠르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잠깐 숨을 골랐어요. 실탄입니다. 카탈로그 말고 진짜 불을 뿜어야 해요. 서방의 우아한 쓰레기인지, 동방의 무자비한 쇠몽둥이인지 사막에서 증명해 보십시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주 안에 현장에 서겠습니다. 장비와 인원 전부 데리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복도 창문으로 아부다비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정유단지 방향의 연기는 아직도 완전히 거치지 않았어요. 저 연기가 거치기 전에 이 나라의 하늘에 새로운 방패를 올려야 했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탄으로 증명된 방패를요. 사막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온도계는 51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모래바람이 수평으로 날아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글을 쓰지 않으면 눈을 뜰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VIP 관람석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대형 텐트였습니다. 만수르 장군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 압둘라 장관, 그리고 참모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냉수를 마시며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어요. 에어컨 텐트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00m 전방 모래폭풍 한가운데 한국 방산팀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조동길 상무가 보였습니다. 창원 방산 공장에서 40년을 버텨온 60대 아재였어요. 작업복 주머니에서 맥심 모카골드 봉지를 꺼내 종이컵에 쏟고 있었습니다. 물통에서 미지근한 물을 따라 저어 마셨어요. 옆에서 젊은 엔지니어 셋이 천궁2 발사대 캘리브레이션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비오복합의 30mm 쌍열포 포신이 모래바람 속에서 묵직하게 하늘을 겨누고 있었어요. 조 상무의 손가락 마디마다 용접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컵라면 뚜껑을 뜯고 있었어요. 51도 사막에서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에어컨 텐트 입구가 열리더니 초대받지 않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리처드 벤스였습니다. 선글라스에 린넨 셔츠 차림이었어요. 땀 한 방울 없는 얼굴로 텐트 안에 들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동방의 장난감이 터지는 꼴을 구경하러 왔어. 초대는 안 받았지만 관람은 자유 아니겠어? 만수르 장군 쪽을 힐끗 보며 웃었어요. 장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쫓아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내심 리처드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한국 장비가 실패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명분이 생기니까요. 시연 개시 10분 전이었어요. 그때 비오 복합의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노이즈가 끼더니 신호가 흔들렸어요.
제 무전기로 조상무의 목소리가 터져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외부 재밍 감지됐습니다. 주파수 패턴 분석 중입니다. 외부 재밍. 이 사막 한가운데서 누가 전파 방해를 걸겠습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사격장 상공 먼 곳에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미군 전자전기였어요. 이 시연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고의로 재밍 전파를 쏘아 한국 장비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모르는 척했지만 저 비행기가 왜 저기 있는지 리처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만수르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어젯밤에 S-400 꼴이 반복되는 거였으니까요. 무전기에서 욕설이 터졌습니다. 조동길 상무의 목소리였어요. 한국어였기 때문에 텐트 안의 아랍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성난 기세만큼은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3초간 욕을 퍼붓더니 뭔가를 세게 걷어차는 소리가 났어요. 발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초 후 레이더 화면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저는 모래바람 사이로 조상무의 모습을 봤습니다. 노트북 위에 엎드려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설명으로는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으로 우회하는 프로토콜을 수동으로 전환한 거였습니다. 미국의 전자전 교란을 3초 만에 무력화시킨 거예요. 리처드의 미소가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교전. 조상무의 구령이 사막을 찢었어요. 믹스커피 묻은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비호의 30mm 쌍열포가 불을 뿜었어요. 포구에서 터져나온 화염이 모래를 양옆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귀를 틀어막아야 할 정도의 굉음이었어요. 에어컨 텐트의 천이 진동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상공에서 진입하던 가상 적기, 저공 드론 떼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분쇄라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드론의 형체가 남지 않았어요. 합판 파편이 쇳가루로 변의 모래 위에 가루처럼 흩뿌려졌습니다. 5초였어요. 하늘을 뒤덮었던 드론 떼가 5초 만에 전멸했습니다. 만수르 장군이 쌍안경을 들어 올렸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분쇄된 파편의 낙하 지점이었습니다. 한 조각도 사격장 외곽의 가상 민가 구역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요격 궤적 자체를 계산해서 파편이 빈 사막으로만 떨어지도록 타격 각도를 조절한 겁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파괴력만 있는 게 아니라 파괴의 방향까지 통제하는 정밀도였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상공 40km에서 이란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이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낙하했어요. 요격 난이도가 차원이 다른 표적이었습니다. 천궁2 발사대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어요. 미사일이 하얀 연기줄을 그으며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텐트 안의 모니터로 궤적을 추적했어요. 천궁2가 마하 4.5로 상승하다가 갑자기 궤적이 꺾였습니다. 직각이었어요. 90도 가까운 각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사일이 허공에서 직각으로 꺾이는 걸 처음 봤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섬광이 터졌어요. 표적의 탄두 부분이 증발했습니다. 직격이었어요. 탄두를 스치거나 옆에서 파편으로 맞힌 게 아니라 정면으로 들이받아 증발시킨 겁니다. 잔해조차 남지 않았어요. 텐트 안이 잠깐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텐트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사에드 알카아비 대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군복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뭉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사에드가 만수르 장군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종이 뭉치를 장군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았다기보다는 내동댕이 쳤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로우 데이터 로그였습니다. 레이더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하는 순수한 기계의 기록이에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사에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표적 100개, 명중 100개, 로우 데이터입니다. 장군님,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08, 100중, 시연용으로 세팅된 표적이 아니라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발사된 100개의 표적을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미군의 재밍 방해까지 받으면서요. 만수르 장군이 로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긴 뒤 장군이 쌍안경을 내려놓았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막 바람 소리만 텐트 천을 때렸습니다. 리처드를 봤어요. 선글라스 너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있는 셔츠 가슴팍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아무 말 없이 텐트를 나갔어요.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조동길 상무가 모래투성이 작업복을 털며 텐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종이컵에 남은 믹스커피를 마지막으로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60대 아재의 굳은 살 박힌 손이 방금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것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부러뜨렸어요. 카탈로그가 아니라 블로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30ml 포탄과 컵라면 국물로요. 만수르 장군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군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미국 카탈로그만 맹신하며 부하들의 목숨을 맡겨온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 겁니다. 장군이 텐트 밖으로 나가 조 상무 앞에 섰어요. 아무 말 없이 오른손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거수경례였어요. 작업복 차림의 한국 민간인 엔지니어에게 UAE 합동참모본부 방공사령관이 거수경례를 붙인 겁니다. 조 상무가 멈칫했어요. 커피 묻은 입을 손등으로 쓱 닦더니 장군에게 어색한 목례를 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머니 속의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자이드의 피가 묻은 손수건이었어요. 자이드가 원했던 답이 지금 이 사막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왕궁 비상국무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대형 스크린에는 비오가 드론을 찢어발기는 영상이 무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30mm 쌍열포가 불을 뿜는 순간, 드론이 쇳가루로 분쇄되는 순간, 천궁2가 허공에서 직각으로 꺾이며 탄두를 증발시키는 순간, 같은 장면이 반복될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스크린 옆 소형 모니터에는 프랑스 르몽드 특파원의 긴급 타전이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스스로 낸 구멍을 한국이 경이로운 실전 능력으로 메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유럽 언론이 먼저 알아본 겁니다. 미국의 독점이 금이 가고 있다는 거요. 만수르 장군은 사막에서 돌아온 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고철이라 비웃던 장비가 눈앞에서 백발백중을 찍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압둘라 장관은 반대로 입이 바빠졌어요. 참모들에게 한국 측 단가표를 복사해 돌리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확인된 이상 이 인간은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어요. 받았습니다. 타리크, 잘 들어. 내가 방금 워싱턴과 통화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퍼팅을 하며 여유를 부리던 톤이 아니었습니다. 칼날 같았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스털링 위원장 명의로 공식 경고가 나갔어. UAE가 한국 방공 체계를 도입할 경우 F-16 전투기 부품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레이더 연동 코드를 동결한다. 너도 알잖아, 타리크. 우리 F-16 없이 너희 공군이 뭘 할 수 있는지.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리처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숨소리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UAE 공군의 핵심 전력은 미국제 F-16이었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기면 정비불능이에요. 레이더 연동 코드가 동결되면 전투기가 이륙해도 표적을 잡을 수 없습니다. 눈먼 전투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를 끊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만수르 장군의 얼굴에 공포가 번지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한국 장비에 감화되어 거수 경례까지 붙였던 장군이 미국의 전투기, 카드 앞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타리크, 이건 다른 문제야. 방공망은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공군력이 마비되면 우린 끝이야. 한국과의 협상을 일단 멈추고 미국과 다시 대화해야 합니다. 만수르 장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자 사막에서 목격한 진실마저 덮어버리려는 거였어요.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물잔이 쓰러졌어요. 물이 테이블 위로 번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만수르 장군, 부품 없어서 날지 못하는 전투기보다 당장 오늘 밤 불타 없어질 조국의 심장이 먼저입니다. 미국 눈치를 보느라 불타는 영공을 방치한다면 그건 방어 포기가 아니라 매국이에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올렸습니다. 만수르 장군의 입이 닫혔어요. 매국이라는 단어가 장군의 얼굴에 핏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한 뭉치 꺼냈어요. 한국의 박진우 본부장이 사전에 준비해 보내준 문서였습니다. 대체 부품 긴급 수급 방안과 핵심 기술 100% 이전 보장안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이 F-16 부품을 끊더라도 한국과 유럽, 협력사를 통해 대체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정비 기술 자체를 UAE에 이전하겠다는 로드맵까지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배포했어요. 참모들이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압둘라 장관이 가장 빨랐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의 계산 속도는 인정해야 했어요. 2분도 안 걸렸습니다. 타리크, 이 수치가 맞다면 미국의 위약금을 전액 물어줘도 국방 예산이 남습니다. 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패트리어트 유지 비용, F-16 부품 독점 마진, EUC 관리 수수료. 이걸 전부 합산하면 우리가 매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숨겨진 비용만 수조 원이에요. 한국으로 전환하고 위약금을 내고도 오히려 연간 40% 가까이 절감됩니다. 압둘라 장관이 안경을 벗었어요. 이 인간이 안경을 벗는 걸 처음 봤습니다. 눈을 비비더니 다시 쓰고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위약금 내고 갈아타는 게 미친 짓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에 매달린 게 미친 짓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압둘라 장관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아까까지 방어를 포기하자던 장부의 화신이 이제는 미국과의 결별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대통령이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전투복 소매를 보고 있었어요. 자이드의 피가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한 얼룩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이 얼룩이 지워지기 전에 결정이 나야 했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리게, 한 번.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건방진 놈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대통령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미스바흐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이참에 전투기도 한국산으로 갈아치워라. KF-21. 그거 비행 성능 데이터를 가져와. 만수르 장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공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공군 전투기까지 한국으로 전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카드로 협박했더니 대통령이 그 전투기마저 갈아엎겠다고 응수한 겁니다.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리처드가 보낸 협박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의 터치로 문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한국과의 직계약 서류였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 위에 펜 끝이 닿는 순간 회의실에서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명이 끝났어요. 대통령이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마디를 더 했어요. 무기상에게 목줄을 내주는 시대는 오늘로 끝이다. 저는 서명된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잉크가 마르고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23년간 이 나라를 옥죄어온 사슬을 끊어버린 겁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하늘을 지킬 수도, 방패를 고를 수도 없었던 안보 하청 국가의 시대가 끝난 거였어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자이드의 피가 묻은 천이 거칠게 손끝에 걸렸어요. 자이드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야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비싼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이유는 그 하늘이 진짜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남이 팔아준 우산이었거든요. 빌려 쓰는 우산은 비가 세게 오면 주인이 뺏어갑니다. 이제 우리 것을 짓기로 했습니다. 사막에서 불을 뿜어 증명해 보인 그 방패를요. 남의 허락이 필요 없는 마스터키가 우리 손에 있는 철옹성을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박진우 본부장에게 한 통을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받았어요. 박 본부장, 서명 끝났습니다. 직계약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 뜸을 들였어요. KF-21 전투기 데이터도 보내주십시오. 대통령 각하가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 본부장의 숨소리가 한 번 크게 들렸습니다. 놀란 거였을 겁니다. 방공망에 이어 전투기까지. 한국 방산 역사상 이런 규모의 패키지 수출은 전례가 없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비와 인력, 3주 안에 첫 편대가 현장에 도착하도록 본국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아부다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정유단지 방향의 연기는 이제 거의 걷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늘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주 안에 저 빈 하늘을 채워야 했어요. 직계약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번째 보복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이 움직인 거였어요. 글로벌 다국적 화물항공사 4곳이 동시에 한국 방산 물자의 운송 적재를 거부했습니다. 페덱스, DHL, UPS,
카고록스. 전부였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보험 심사 지연이었지만 누가 봐도 워싱턴의 압력이었습니다. 하늘길이 막힌 겁니다. 보고를 받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장비가 도착하지 못하면 계약서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였어요. 리처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물류가 좀 막혔다면서. 안 됐네. 타리크. 서명은 했는데 물건이 안 오면 어쩌나. 끊었어요. 그 목소리를 1초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본부장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장비를 실어올 비행기가 없다. 미국이 민간 물류망을 통째로 틀어막았다. 박 본부장은 조용히 듣더니 한마디만 했어요. 24시간만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24시간이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민간 항공사 전부가 거부한 상황에서 물류 경로를 새로 뚫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정확히 22시간 뒤 아부다비 알타프라 군사기지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식별 대형 수송기가 접근 중이라고요. IFF 코드를 확인한 관제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장님, 한국 공군 소속 C-17 글로브 마스터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C-17은 전략 수송기입니다. 군용이에요. 민간 물류가 막히자 대한민국 국방부가 특례 작전을 승인하고 자국 공군 수송기를 직접 보낸 겁니다. 활주로로 뛰어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색 동체에 태극 마크가 선명한 거대한 수송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바퀴가 콘크리트를 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엔진 역추력에 모래가 양옆으로 폭풍처럼 날렸어요. 화물칸 램프가 내려왔습니다. 안에서 천궁투 통제소 모듈과 비오 복합 차체가 고정 벨트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비들 사이에서 작업복 차림의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동길 상무가 맨 앞이었어요. 작업복 주머니에서 맥심 모카골드를 꺼내 흔들며 활주로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뒤로 엔지니어 20여 명이 공구 가방을 메고 줄지어 내렸어요. 사막 열기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하늘길을 막으면 군용기로 뚫어버린 겁니다. 돈으로 안 되면 근성으로요. 현장 전력과 기지는 수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모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늘도 없고 포장도로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어요.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조동길 상무팀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있었어요. 텐트를 치기도 전에 천궁투 통제소 전원 케이블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에어컨은커녕 그늘막도 없는 직사광선 아래에서요. 옆에서 지켜보던 UAE 귀족 장교 셋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막 작전이라고 해도 최소한 에어컨 텐트와 생수 보급이 세팅된 다음에야 움직이는 게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조 상무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며 발전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50도 사막에서 뜨거운 라면을 먹는 거였어요. 아랍 장교 하나가 통역관 아미르 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 더위에 뜨거운 걸 먹느냐고요. 아미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힘들 때 뜨거운 걸 먹으면 힘이 난다고 믿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작동해요. 아미르 킴의 역할이 이때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UAE 이민 이점 후 세대인 이 청년은 아랍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했어요. 뻣뻣한 아랍 군인들의 체면 문화와 한국 엔지니어들의 빨리빨리 쇳물 문화가 충돌할 때마다 아미르가 중간에서 절묘하게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첫날 밤에는 현지 인력들을 모아할 날 양고기 회식을 열었어요. 한국팀이 소주를 마시고 아랍팀이 민트차를 마시며 모닥불 옆에서 처음으로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틀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탁상공론만 하던 아랍 장교들이 조 상무팀의 철야 작업을 보면서 하나둘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케이블을 나르다가 사흘째가 되자 직접 삽을 들고 매설 도랑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아랍 귀족 장교의 손에 물집이 잡히는 일이 이 나라 군 역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기존 미제 데이터링크망 해체였습니다. 미국이 깔아놓은 통신 체계를 뜯어내고 한국형 독자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했거든요. 미국 기술자들이 이 작업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장담했었어요.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가닥만 잘못 뽑아도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조 상무가 미제 통신 장비 뒷판을 열었어요. 케이블 다발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이거 우리가 80년대에 쓰던 구조잖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엔지니어 셋이 달라붙었습니다. 커넥터를 분류하고 회로도를 그리고 호환 어댑터를 현장에서 제작했어요. 케이블을 하나씩 뽑을 때마다 모니터로 시스템 반응을 실시간 확인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수개월이라고 한 작업을 조 상무팀은 3일 만에 끝냈어요. 미제 잭을 뽑아내고 한국형 독자 통제 시스템 잭으로 완전히 갈아 끼웠습니다. 단 한 번의 네트워크 끊김도 없이요. 저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훈장 달린 정복을 벗었어요. 참모가 말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작업복을 빌려 입고 현장에 나갔어요. 조 상무 옆에서 케이블을 날랐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손톱 밑에 모래가 꼈습니다. 조 상무가 저를 보더니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내밀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고 뜨거웠어요. 그 순간 조 상무와 제가 나눈 건 커피가 아니라 전우였습니다. 카탈로그를 사이에 두고 흥정하는 상인과 고객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같은 흙을 밟고 같은 땀을 흘리며 같은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주가 지났어요. 서방 전문가들이 최소 1년을 예상했던 다층 방어망 통합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4주 만에요. 메인 통제실에 전원을 넣는 순간 대형 화면에서 낡은 미제 시스템 로고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아랍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힌 부팅 화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조 상무가 묵직한 하드디스크 하나를 제 손에 올려놓았어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마스터키와 소스코드입니다. 이제부터 이 영공의 방아쇠는 완벽하게 당신들 통제하에 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하드디스크의 무게가 수조 원어치 미국 계약서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은 수십 년간 이 소스코드를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나면 미국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 돈으로 산 무기인데 우리가 열어볼 수 없는 블랙박스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통째로 넘겼어요. 조건 없이 하드디스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권이었어요. 목줄 없는 하늘, 남의 허락이 필요 없는 방패. 자이드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의 답이 제 두 손 안에 들려 있었습니다. 전력화가 완료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지 20분도 안 됐어요. 벙커 비상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에드 알카아비 대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국장님, 대규모 편대 감지됐습니다. 이란 쪽 방위각에서 접근 중입니다. 규모가 1차 공격 때와 비교가 안 됩니다. 잠이 한 방에 달아났어요. 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였어요.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오는 붉은 물결이었습니다. 적어도 자폭 드론대와 고고도 탄도미사일이 뒤섞인 혼합화상 공세. 1차 공격 때보다 규모가 서너 배는 됐어요. 반군이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감행한 겁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이 순간 저는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S-400은 먹통이 됐을 거고 패트리어트는 3분 만에 바닥났을 거예요. 텅 빈 하늘 아래서 정유시설이 불타는 걸 또 지켜봐야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스크린에 떠있는 시스템 로고가 달랐습니다. 아랍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힌 부팅 화면. 조동길 상무가 제 손에 쥐어준 마스터키로 열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전 고도 교전 모드 진입합니다. 사에드의 손이 콘솔 위를 달렸어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화면의 표적 할당이 자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저고도 드론대에는 비오 복합이, 고고도 탄도미사일에는 천궁2가 각각 자동 배정됐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위협도를 분석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을 매칭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비오가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30mm 쌍열포의 굉음이 아부다비 밤하늘을 갈랐어요. 사막 시온대와 같은 소리였지만 감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거든요. 저고도로 기어드는 드론대가 비오의 화망에 걸려들었어요. 합판 동체가 쇳가루로 분쇄되며 공중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어요. 동시에 수십 대가 화염 속에서 증발했습니다. 사막 시연 때 보았던 5초의 기적이 실전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천궁2가 이어서 솟구쳤습니다. 하얀 연기줄이 밤하늘에 수직으로 그어졌어요.
고고도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향해 마하 4.5로 치솟았습니다. 스크린에서 천궁2의 궤적이 꺾이는 게 보였어요. 사막에서 봤던 그 직각 기동이었습니다. 섬광이 터졌어요. 탄두가 증발했습니다. 또 하나가 올라갔어요. 또 섬광이 터졌습니다. 밤하늘이 나처럼 밝아졌어요.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수백 개였던 위협 표적이 빠른 속도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호가 아래를 쓸고 천궁이 위를 막고 두 시스템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맞물려 돌아갔어요. 저고도와 고고도의 빈틈이 없었습니다. 다층 방어망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요격이 계속됐습니다. 10분, 20분, 30분. 사헤드가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어요. 지상 피해 없습니다. 파편 낙하 민간 구역 영향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피해율 0%. 피해율 0%. 단 한 발의 파편도 지상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사막 시연대 만수르 장군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정밀도가 실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 겁니다. 요격한 파편의 낙하 궤적까지 계산해서 빈 사막으로만 떨어지도록 타격 각도를 조절했어요. 파괴력과 정밀도를 동시에 잡는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 드론이 분쇄되고 마지막 탄도탄이 공중에서 증발한 뒤 스크린이 깨끗해졌어요. 붉은 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적기 없음. 한 달 전 S400이 거짓말로 띄웠던 그 문구가 이번에는 진짜로 떠 있었습니다. 진짜 깨끗한 하늘이었어요. 벙커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헤드가 헤드셋을 벗어 던졌어요. 관제 요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긴장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한 달 전 이 벙커에서 자이드가 죽었어요. 같은 벙커에서 같은 종류의 공격을 이번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막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군사 매체가 동시에 속보를 쏟아냈어요. 디펜스 뉴스가 가장 먼저 달렸습니다. 강대국 50년 안보 독점의 붕괴 서막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인스 디펜스가 뒤따랐고 CNN 국제부가 특파원을 급파했습니다. 수백 기 규모의 혼합 화상 공세를 피해율 0%로 막아낸 건 군사 역사에 전례가 없는 기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진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공격이 끝나고 이틀 뒤 이란 지원 반군 측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2주간의 일방적 휴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물량을 쏟아부었는데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으니 더 쏘는 건 자기들 재고만 날리는 짓이었거든요. 천궁의 명중률에 경악한 겁니다. 무기가 전쟁을 막은 거였어요. 한 발도 쏘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쏜 것을 전부 막아버렸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멈춘 겁니다. 저는 이 실전 요격 로그 데이터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표적수, 요격률, 파편 낙하 분포, 시스템 반응 속도, 모든 수치를 기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철통 보안 암호망을 통해 발송했어요. 수신처는 중동 전역의 맹주국 벙커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같은 위협에 시달리는 형제국들이 이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었어요. 발송한 지 24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미르킴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국장님, 사우디 전용기가 알다프라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타고 있습니다.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리처드에게 10조 원어치 패트리어트를 사기로 해놓고 계약 직전이었던 미국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예고도 없이 전용기를 돌려 아부다비로 날아온 겁니다. 살만 왕자가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손에 든 것이 보였어요. 봉투 하나였습니다. 살만 왕자가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란이 비어 있었어요. 백지 수표였습니다. 타리크, 그 영상을 봤다. 피해율 0%. 내 눈으로 확인했어. 리처드와의 협상은 어젯밤에 파기했다. 한국 방산팀과 지금 당장 만나게 해줘. 살만 왕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어요. 사우디도 같은 위협에 노출돼 있었거든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사우디 유전을 노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로 막겠다고 10조 원을 쓰려던 참이었는데
UAE가 한국 장비로 피해율 0%를 찍는 걸 본 겁니다. 계산이 끝난 거였어요. 그날 오후부터 제 집무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참모총장, 바레인 국방차관, 이라크 합동참모의장. 전부 같은 질문이었어요. 한국 방산팀과의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아미르 킴이 전화 응대만으로 목이 쉬었어요. 집무실 문이 닫힐 틈이 없었습니다. 아미르가 지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국장님, 백지수표를 들고 문을 두드리는 특사들 때문에 문짝이 떨어져 나갈 지경입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한 달 전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만수르 장군이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고철이라고 했어요. 활과 화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동의 맹주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실전이 모든 걸 뒤집은 거였어요. 그 와중에 리처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가 패트리어트 계약을 파기하자 리처드가 직접 리야드 사우디 대사관까지 찾아갔다고 했어요. 무기 가격을 50% 깎아주겠다고 구걸했다고 합니다. 1년 전이었으면 사우디가 두 손으로 받았을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경비병들이 리처드를 입구에서 막아섰다고 합니다. 면회 불가, 문전박대였어요. 일주일 뒤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국방 수뇌부가 아부다비에 모였어요.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보복성 금융 제재를 원천 봉쇄할 방어막을 구축하자는 거였어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카드가 뭔지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러였어요.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중동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게 미국의 핵심 무기였거든요. 세 나라가 자발적으로 오일머니를 차출했습니다. 규모가 천문학적이었어요. K방산연합펀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과 유지 보수, 기술 이전, 합동 훈련을 위한 전용 기금이었어요. 달러가 아닌 자체 통화 바스켓으로 결제 구조를 짜버렸습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 카드를 꺼내더라도 먹히지 않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를 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이 고요했어요. 한 달 전에는 저 하늘에서 드론이 쏟아졌습니다. 자이드가 죽었어요. 정유시설이 불탔습니다. 50년간 서방이 독점해온 안보의 질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 고요한 하늘 아래서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방의 카탈로그가 아니라 한국의 실탄이 새로운 표준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자이드의 피가 묻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갈색 얼룩이 바래지고 있었어요. 손수건을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자이드, 내가 물었던 질문에 답이 나왔다. 우리의 비싼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건 그 하늘의 열쇠가 우리 손에 없었기 때문이었어. 이제는 있다. 우리가 쥐고 있어. 전화기가 또 울렸어요.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만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올라선 K실드 연합 방어망 기지는 한 달 전의 허허벌판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경납고가 줄지어 섰고 천궁2 발사대 6기가 사방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비호 복합 차량들이 외곽 경계선을 따라 배치돼 있었습니다. 기지 정문에는 아랍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새겨진 표지석이 서 있었어요.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한 달 전 정유단지를 뒤덮었던 검은 연기 대신 각국 국기가 사막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오만,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활주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미제 패트리어트 발사대, 4기가 고정 볼트가 풀린 채 수송선 화물칸에 실리고 있었어요. 한때 세계 최강의 방패라 불렸던 장비들이었습니다. 발당 60억 원, 할증 붙으면 12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던 발사대가 지금은 고철 취급을 받으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발사대를 들어 올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아무도 정비하지 않은 지 오래된 거였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순간부터 아무도 돌보지 않았거든요. 수송선 옆에 미국 기술자 셋이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발사대가 실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사막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23년간 이 사막에서 제왕처럼 군림했던 미국 방산의 뒷모습이 저것이었어요. 준공식 단상이 기지 중앙 광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 MBG 대통령이 올라섰어요. 하얀 칸두라 차림의 미스바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결정의 날이 아니라 선언의 날이었으니까요. 대통령 옆에 사우디 칼리드 빈 살만 왕자, 카타르 국방장관, 바레인 참모총장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 옆에 박진우 본부장과 조동길 상무가 있었습니다. 조 상무의 모습이 눈에 박혔어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이었어요. 4주간 사막에서 입었던 바로 그 작업복이었습니다. 세탁은 했지만 기름때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맥심 모카골드 봉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용접 화상과 굳은 살이 사막 햇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옆에 선박진우 본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소매에 모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호텔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게 아니라 사막에서 직접 삽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엠비지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참모들이 따라가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혼자 걸어갔어요. 조동길 상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통령의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훈장이 있었어요. 국가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UAE 군인도 받기 어려운 훈장을 외국인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건 이 나라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대통령이 조 상무의 작업복 가슴팍에 직접 훈장을 달았습니다. 작업복 원단이 얇아서 핀이 잘 꽂히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2번 시도했습니다. 3번째 핀이 들어갔어요. 조 상무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대통령이 조 상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2 손을요. 악수가 아니었어요.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박진우 본부장에게도 같은 훈장이 수여됐어요. 박 본부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광장에 모인 군 수뇌부와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우디 살만 왕자가 가장 먼저 기립했어요. 카타르, 바레인, 오만 대표단이 뒤따랐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리를 비웠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메인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사헤드가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버 콘솔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명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직접 주문한 거였어요. 금속 재질의 아랍어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이드. 명판을 서버 콘솔 중앙에 올려놓았어요. 이 콘솔이 UAE 전체 방공망의 심장이었습니다. 모든 레이더 데이터가 여기로 모이고 모든 요격 명령이 여기서 나갔어요. 자이드가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하늘의 중심에 자이드의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목이 메었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사헤드가 뒤에서 묵묵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버 팬이 돌아가는 윙 소리만 통제실에 울렸어요. 자이드,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지. 왜 우리의 비싼 하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이제 이 하늘은 우리 것이다. 남이 빌려준 우산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은 철옹성이야. 그리고 이 철옹성의 심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한참을 서 있다가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갔어요. 준공식 광장에서는 여전히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장 한쪽에서 눈에 띄는 광경이 보였어요. 리처드의 아부다비 팰리스 지사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1달 전까지 톰 포드 향수 냄새가 진동하던 그 사무실. 지금은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K방산 중동 헤드쿼터. 한국어와 아랍어가 병기된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국 직원 2이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린넨 셔츠도 아닌 평범한 남방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열쇠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사무실 열쇠였습니다. 한국 직원 하나가 다가가자 리처드가 열쇠를 내밀었어요. 한국 직원이 받았습니다. 리처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돌아섰어요. 캐리어를 끌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어요. 1달 전 팰리스 스위트룸에서 퍼팅을 하며 조국의 비극을 안 됐다. 한마디로 넘기던 사내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로 목줄 계약서를 내밀던 제국주의 상인의 뒷모습이 아니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는 패배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광장으로 돌아왔어요. 살만 왕자를 비롯한 주변국 수뇌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K방산이 중동의 새로운 안보 표준이 되었다는 선언이 막 나온 순간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사막 바람을 뚫고 퍼졌습니다. 조동길 상무가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훈장이 작업복 가슴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 상무에게 걸어갔어요. 조 상무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어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 상무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 박인 용접 화상 자국이 있는 40년간 쇳덩이를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어요. 하지만 이 손이 이 나라의 하늘을 다시 세웠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탄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컵라면과 믹스커피로, 에어컨 텐트가 아니라 50도 모래폭풍 한가운데서요. 조 상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힘이 셌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카탈로그를 사이에 두고 흥정하는 상인과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같은 모래를 밟고 같은 위협 앞에 서고 같은 벙커에서 밤을 지새운 전우였어요. 조 상무의 미소가 투박했습니다. 제 미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끝도 없이 넓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천궁투의 레이더망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막 바람의 태극기와 중동 연합국들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깃발이 펄럭일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평화로웠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자이드의 피가 묻었던 손수건이었어요. 얼룩이 거의 바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을 코에 가져가면 아직 희미한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항공유와 피가 섞인 그날 밤의 냄새. 저는 이 손수건을 영원히 간직할 겁니다. 우리는 피로써 배웠습니다. 진정한 조국의 하늘은 남이 비싼 값에 빌려주는 우산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쥐고 있는 철옹성에서 지켜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철옹성을 함께 지어준 사람들은 화려한 양복을 입은 상인이 아니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사막에서 컵라면을 끓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석양이었습니다. 천궁투의 발사대 실루엣이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서 있었어요. 예리한 레이더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레이더가 노려보는 한 이 하늘의 불벼락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하늘은 우리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